우리가 국가론에서 특히 헌법 국가론의 중요한 내용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바로 이러한 사회국가의 내용,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뭡니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찰을 했는데, 네 번째로서는 우리가 연방국가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국가는 여러분들이 739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포도송이를 연상해 두면 돼요. 포도송이. 그 포도가 있지. 포도가 있으면은 이 수많은 포도알들이 있단 말이지. 수많은 포도알들이 있는데, 이 포도알들이 하나의 한 송이를 이루고 있지. 이 개별적인 지분, 그렇죠. 개별 국가, 독일에서는 이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간다는 것이죠. 연방을 구성하는 구성국을 지방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주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4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 그 한자를 조심해야 돼. 우리가 시골을 말할 때 그 지방이 아니지. 그렇죠? 가지 지자를 쓰는 이러한 지방의 권한, 이것은 주의 권한,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방을 구성하는 구성국의 권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지방은, 즉 주는 연방정부와 동질성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방의 권한 외에 지방의 긴급 입법 제도라든지 연방법의 지방에 의한 시행이라든지 사법권, 이러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을 구성하는 주도 연방과 마찬가지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지방은 주는 연방을 구성하는 하나의 국가이다. 그 다음에 동질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질성 원리는 호모게니테스 프린칩, 즉 동질성 원리는 전체 국가와, 여기서 번역은 이제 전체 국가,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체 국가는 그 북한 공산 집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전체 국가는 이 수많은 주들, 즉 소국들을 전부 합친 것, 이것을 독일어로 게잠트슈tat 이렇게 부르는 것을 번역을 하니까 전체 국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연방 국가, 이것을 또 전체 국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국가는 전체 국가요, 지방 국가는 그리드슈tat, 즉 구성국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질성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이 지방의 헌법은 연방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연방의 헌법 사항과 지방의 헌법 사항은 또는 헌법 질서는 항상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그 의의를 보면은 동질성의 원리는 전체 국가와, 즉 연방 국가와 지방 국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질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연방 국가의 경우 연방 헌법과 아울러 각 지방의 헌법도 각각의 효력 범위 내에서 일정한 헌법 질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 헌법이 기본권 보장의 범위나 국가 조직의 규율에서 연방 헌법의 헌법 질서로부터 일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동질성의 원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연방 국가이다라고 하면은, 연방 국가의 헌법으로서의 우리나라의 헌법이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 이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경상도 주에서는 말이죠. 자, 우리 경상도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은 우리 연방헌법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헌법국가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것을 민주공화국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상도 헌법에서는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인민공화국이다. 이러한 표현을 써버리면은 인민공화국은 어디지? 북한과 같은 나라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러한 뭡니까? 이러한 헌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연방헌법과 지방헌법이 동질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동질성의 원리를 침해하게 될 때는 독일 연방헌법 3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이 기본법이나 그 밖의 연방 법률에 따라 부과된 연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 정부는 연방 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 강제의 방법으로 그 지방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뭡니까?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연방 강제권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연방 강제의 집행을 위해서 연방 정부나 그 수임자는 모든 지방과 그 간청에 대한 지시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동질성 원리, 이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지. 미국 연방헌법의 뭡니까? 헌법 가치와 헌법 질서에 수많은 미국 주헌법들이 연방헌법의 가치나 헌법 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방국가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자, 맨 위를 보시면은 742페이지 맨 위를 보면은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즉, 지방이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서는 지역적 소수가 다수의 정치 세력과의 경쟁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수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다. 즉, 원만하게 관철될 수 있다. 또 민주적 법치국가적 질서의 보충적 요소를 확립할 수 있더라. 연방정부에서의 야당도 지방에서 다수를 장악하게 되면 지방 여당이 될 것이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자, 현재 우리나라가 연방정부라고 하면은 연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겠지.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 국민의당은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연방정부에서는 뭡니까? 소수당이지만은 한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지방 여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즉 비판 정당에서 정책 정당으로 될 수가 있고, 또 정책 수행의 국가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인 인재 양성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는 각 지방, 그 지방의 뭡니까? 다수당이 연방에서의 소수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연방에서의 소수당은 지방에서 다수당이 되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 뭡니까? 일종의 정책 정당으로 변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대적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방에서 난리가 났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방에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은 이 연방정부에서 그 강원도에서 일어난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강원도 주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지방 분권적인 연방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적인 단일 국가 체제보다도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지방과 지방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보다 나은 정책 수행의 실험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고, 또 한 국가에 다수의 정치적 결정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감이 감소하고 또 연방정부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제도 또는 연방국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국가 체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그렇단 말이죠. 또 미국의 경우도 연방국가이다. 또 캐나다도 연방국가이죠. 바로 이러한 국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더라.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지방의 크기나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연방의 개입 문제, 즉 복잡한 조정적 규율이 요구되고 있고 또 세분화된 연방적 국가 구조는 국가 전체를 위한 문제의 신속 원활한 처리가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적인 연방주의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우리나라는 연방국가입니까? 단일국가입니까? 연방국가예요? 단일국가죠? 어떤 사람은 단방국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단방국가 그러면 좀 이상하죠? 연방, 단방. 아예 방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주가 있을 때 방을 붙이는데 주가 없는데 어떻게 단방국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국가 또는 뭐 전체국가 그러면은 예잠트슈ታት 이것은 독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체 뭡니까? 독일에서는 16개의 주지 미국에서는 몇 개의 주죠? 53개의 주인가? 그 주들이 모인 전체 이걸 의미하는 것에서 전체국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74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다면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자, 연방국가는 연방국가 그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지만은 국가연합 그 자체가 국제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또 국가연합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뭡니까? 국가가 아니다. 대외적인 통치권은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정부가 보유하지만은 국가연합에서는 그 개별적 구성국이 행사한다. 연방국가 예를 보면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과거 소련, 그리고 과거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지 옛날에.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것을 줄여서 소련 이렇게 불렀단 말이지.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돼 버렸지. 해체돼 버리고 수많은 나라들로 남게 됐어. 그 중에서도 뭐 러시아,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가 있지? 옛날 소련이 해체되고 무슨 나라가 있지? 소련 해체되고 무슨 나라들이 있어? 에? 생각나는 나라 없어? 유고슬라비아? 거기는 옛날 소련 연방이 아니었지. 리트비아라는 나라 말 들어봤어? 리트비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또 뭐 카자흐스탄 이런 말 들어봤어? 카자흐스탄 말 들어봤지?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다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이제 해체돼 버리고 하나의 서로 독립국가가 됐죠. 그러면서 옛날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743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은 자, 아랍국가연합이 있지만은 다 아랍국가들은 서로 독립된 나라들이지.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또 뭐가 있지? 기타 아랍국가들이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국가연합을 창설하고 있지만은 그 국가들은 상호 다른 전혀 독립적인 나라들이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국가연합이다. 러시아 국가연합 이것도 역시 과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과거가 그립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다시 연방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두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연방국가는 연방정부가 개요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연합은 그 개별적인 구성국이 행사한다.
그 다음에 연방국가는 국가의 국제적인 책임이 연방이 직접 자신과 구성국, 지분국의 국제법 위반에 책임을 지지만은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국이 국제적 책임을 지고 국가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유엔을 생각하면 돼. 유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지. 그렇지만은 유엔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어떠한 뭡니까? 그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되지. 바로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지. 유엔도 역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도 바로 이러한 유엔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것을 국가연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엔의 원어가 뭐지? 유엔, 뭘 유엔이라고 그래? 영어로 뭐라고 그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 유엔이. 모르면 빨리 스마트폰 쳐봐. 국제연합. 그래? 영어로 뭐로 해? 너 스마트폰 안 찾아보냐? 그래, 빨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봐. 큰 소리 읽어봐.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돼 있잖아. 네이션이 뭐지? 국가. 유나이티드가 뭐야? 연합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너무 쉬워서 말 안 해버렸어? 그랬던 모양이구나. 너무 쉬워서 교수님이 우리를 무시하나 그러고.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니야, 유엔이. 이게 바로 국가연합.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이것은 전 세계가 이게 가입되어 있지. 아랍 국가연합은 아랍 국가들만 가입되어 있는 것이지. 러시아 연합은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있다가 해체됐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러시아 국가연합이지. 그 다음에 유엔은 세계 모든 국가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유엔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어떠한 상하 종속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744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은 공화국의 고전적인 개념은 과거와 같은 전제 지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자유국가를 상징하는 개념으로서 파악되었다. 이것은 더 쉽게 말하면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권의 소재가 군주에게 있지 않고 국민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조에서도 독일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독일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에 패해가지고 1918년 11월 달에 독일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가 홀란드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1871년의 비스마르크 헌법, 독일 제국 헌법, 즉 입헌군주 헌법이 폐기되고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주권 헌법이 탄생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공화국 헌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명칭을 붙이는 것이다. 만약에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으면 무슨 국이라고 부르지?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슨 국? 입헌군주국이지. 말하자면은 또 우리나라도 1899년에 대한국 국제국외조를 가지고 있었지. 그렇지만은 그 당시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입헌군주국 헌법이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1948년 헌법에서는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는 바로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는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역사적인
또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은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가 뭡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공화국이 아닌 나라가 없지. 또 공화국이 있던 나라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일도 거의 없지. 그래서 오늘날 공화국이 지니는 의미는 745페이지 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적 의미라든지 헌법상 위상이 많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746페이지를 보시면은 한국의 경우 헌법 제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아직도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는 독일은 공화국이다 이러한 문헌을 쓰고 있지만 오늘날의 독일 연방헌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문구가 아예 없어요. 즉 다만 독일 기본법 제20조 1항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이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의 연방국가 원리만을 선언하고 말아버린 것이지. 왜 그러냐면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공화국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구태여 이것이 우리나라가 공화국이다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이게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1항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독일 헌법에서는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즉 오늘날의 공화국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49페이지 헌법 제1조의 성격, 그 다음에 751페이지, 그 다음에 753페이지 판례,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공화국과 관련된 판례들이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 원리에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연방국가 원리, 공화국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책을 보니까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는 굉장히 분량이 많지. 그러면서 연방국가 원리, 공화국 원리는 몇 장 수가 많아버렸지. 바로 이것은 그만큼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 원리 중에서 연방국가냐 공화국이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특히 제일 웃기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가 민주공화국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해. 자랑할 필요 없다는 말이지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을 우리가 그러면 왕으로 세워서 왕국으로 만들까 그럼?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런데 못하러 대한민국은 그것도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자랑해? 촌스럽게?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북한 같은 나라도 말이지 인민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 공화국이냐 아니냐 이것의 의미는 헌법사적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또 이왕 그 헌법 제1조 1항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자랑을 하고 싶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할 것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해 두니까 국민들 중에서는 야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데 인민민주공화국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인민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무슨 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을 들었으니까 우리 헌법 제1조에서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인민민주공화국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이지. 자, 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냐?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아래 헌법 제4조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아래서 남북통일을 이룩한다. 헌법 제8조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의 적은 뭡니까? 해산시켜버린다. 위헌정당 해산제도.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하나의 대한민국의
국가주의로 제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뭡니까? 하나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북한 그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그 사람들 참 내가 그 북한에서 방송 나눈 걸 보니까 참 북한 민족은 불쌍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도 아니고 말이지 하나의 코미디 국가의 코미디.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말이지 저렇게 하나의 전체 국가, 여기서 말하는 그 계산도 수단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독재 국가로서 말이지 그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저 이북 사람들은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북한 민족은 그러한 점에서 왜 그 사람들은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나 의의를 모를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의미나 가치를 모르는 민족이었어.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깨달았어? 2차 대전에 일본이 패하고 나니까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심어준 거 아니야? 말하자면은 게셴크 데모크라티, 선물 민주주의, 선물 받은 민주주의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창설해내지 못했던 것이지 사실은. 그런데 북한에서는 조선 군주시대,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시대, 독재지, 일제 군국 독재, 그 다음에 공산 독재.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선물받지 못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들이지. 레 미제라블이야,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은한테 막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이 미친놈들처럼.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야 무슨 나라가 요새 저런 나라가 다 있대? 그런 생각이 들지. 독일 그 1930년대, 40년대 히틀러 시대하고 똑같아. 그런데 보면은 그 독일 사람들은 말이지 키도 크고 좀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말이지 제복도 멋있게 입고 독일 사람들은 멋있어. 그러니까 북한 사람처럼 그 횃불을 들고 말이지 행진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고 보면 참 멋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좀 못생겼더라고. 쥐새끼들 같아갖고 말이지 못생긴 것들이 횃불 들고 행진하고 깃발 들고 이렇게 이거 나중에 지워주세요. 이런 것은 깃발 들고 행진하고 이거 뭐 키도 조그맣고 못생긴 놈들이 말이지 저 짓거리야. 차라리 독일 군들은 나아. 독일 히틀러 시대 때 행진하는 거 보면 멋있지 않아 그거? 멋있지. 독일 군들 옷도 멋있게 입고 그 황병상가 이 사람은 북한에서 최고급 장교 아니야. 그 사람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꼭 그 초놈같이 초면장같이 군복을 입고 다니냐? 군복도 좀 멋있게 좀 해봐. 독일 나치 SS 친위대 얼마나 군복 멋있어. 독일군 장교복. 독일군 장교복들 이것을 전부 다 오늘날 각 세계 각국 대학교 의상과에서 말이지 그 제복을 연구해. 옷이 너무나 멋있어서. 그러니까 옷이라도 좀 멋있게 하고 다니면 말이지. 그럼 괜찮은데. 키도 조그만 놈들, 얼굴도 못생긴 놈들이 깃발 들고 이러고 빨간 깃발 들고 에이 저런 밥맛 떨어지게 말이지. 행군하는 것도 말이지 북한군들 행군하는 것 발 앞으로 착 내밀고 착 이렇게 하거든. 걷기도 힘들게. 원래 그 독일 프로이센 군병들이 그 행군하던 방법이었어. 프로이센 독일 통일할 때의 그 프로이센 지방의 군대. 물론 우리나라의 군대 체제도 지금 프로이센 군대 체제를 그대로 본다고 있어. 그러니까 독일 프로이센 군대 체제가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행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프로이센 군대 체제를 안 따르고 있는데 그런 행군하는 것을 그 프로이센 군대 체제 해주고 발을 쭉쭉 뻗으니까 이상해. 잘 하지도 못하면서. 키 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나는 그 북한에서 말이지 그걸 좀 하려면은 키도 크고 좀 멋있는 남자들 뽑아가지고 좀 그 행군을 시키든지 뭐하든지 할 것이지. 조그만들. 이북 놈들은 키도 적어 우리나라보다. 군대들 또 비교해보면은 이북 군대들하고 여러분들 군대들 비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뽀얗게 잘생겼어. 남조선 군대들이. 이북 군대들은 키도 조그맣고 못생기게 삐쩍 말라있어.
깡냉이 같아, 깡냉이. 삐쩍 마른 깡냉이. 한 방 치면 죽어버리는 것이. 그런 놈들한테 행군시키니 이거 진짜 눈꽃 저거 뭐야? 코미디지 이래버리지 사람들이 다. 차라리 히틀러 시대 때 같이 독일 나치군들 행군하는 거 보면은 멋있잖아 그 사람들. 치덕고 딱 이러고 있으니까. 큰 키에 예?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말이지. 딱 벌어진 어깨 딱 하면은 행군하면 멋있지. 이런 놈들이 행군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 코미디지 완전히. 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거 보고 쌍욕해야 하네. 미친놈들 그러지? 그러버리고 말지 다. 참 북한은 불쌍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최고인지 알고 있는 것이지. 북한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비록 그 선물을 받은 그 자유민주주의였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그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지.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독재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은 오히려 이 독재자들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독재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훈련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 원리로서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연방국가 원리, 공화국 원리 이 5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목적은 딱 4글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느냐? 절대 군주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지만은 오늘날에는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목적이야. 슈타트즈백, 국가 목적. 이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치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치국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3번째, 민주주의가 되고 법치국가만 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가난한 한자, 경제적 약자,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주고 보듬고 가야 된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사회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과 같이 공화국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연방국가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공화국을 채택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헌법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더 추가해가지고 문화국가 원리 또 그렇죠. 문화국가 원리를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할 수도 있고 또 국제평화주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55페이지를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상 헌법국가로서의 기본 원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일반론적으로 지금 제가 이것을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연방국가, 공화국 이것은 독일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야. 독일의 경우에.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대로 상통하는 것이겠지.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독일에서만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가 되고 법치국가가 되고 사회국가가 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 그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바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상 헌법국가로서의 기본 원리를 우리는 어떻게 채택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헌법 전문이 나오고 우리 헌법 전문은 그 한자를 조심해야 돼. 전두환 전자가 아니고 앞전자입니다. 이게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은 756페이지를 보시면은 효력을 부정하는 학설이 있고 효력을 긍정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독일의 경우에도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학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을 긍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은 같은 헌법 규범의 단계 구조에서 최상위의 규범이라는 학설이고 또 국내의 통설이다. 또 긍정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칼 슈미트, 베르너 케기, 콘라드 헤세, 라이펄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한국 헌법재판소 등에서 바로 헌법 전문이 최고의 법규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전문은 그냥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최고의 헌법 규범 중에서도 최고의 규범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헌법 전문이 추구하는 규범이나 규범적 질서나 헌법 질서나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그 헌법 개별 조문들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인 헌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위헌인 헌법이 있나요? 그 위헌인 헌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 왜? 바로 헌법 전문은 최고위법으로서 헌법 중에 헌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61페이지를 보시면은 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야, 대한국민이야. 응? 대한민국이 아니지. 대한민국이라면 틀려. 대한국민이 바로 헌법 제정 권력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은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 제정 권력 및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가 최종적으로 국민임을 확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고 또 우리가 무슨 권력자야? 헌법 개정 권력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국가의 정통성의 계승 및 확인을 하고 있고 또 762페이지를 보시면 또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저항권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족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4.19를 혁명이냐 아니면은 저항권의 행사로서 의거라고 볼 것이냐 이것은 다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혁명의 정의를 그러면은 혁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때에 이것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변경됐을 때는 혁명이고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는 혁명이 아니고 저항권을 행사로 보는 것이 헌법 이론이야. 헌법에서는 그래. 특히 김대기 교수님의 견해는 뭡니까?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변경되어야 혁명이 되는 것이지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럴 때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6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현재 제1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동안 제2공화국, 제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을 쭉 넘어올 때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변경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모든 국민이 뭡니까?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였다는 것이지.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는 것 같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 왜 이것을 혁명이라고 불러? 그 전에 뭡니까? 지미 국가다라고 하는 그 왕권 신수설을 파괴시켜버리고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1917년의 볼셰비크 혁명도 그 전에 뭡니까?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지? 군주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그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1917년 볼셰비키 혁명도 혁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혁명이다. 왜?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즉 주권의 소재를 변경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 주권이 왕에게느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농민에게 있어서, 아니면 왕에게 있었어. 왕에게 있었지. 그 왕에게 있던 것을 1948년 헌법에서는 우리 국민이 가졌기 때문에 1948년의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슨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 혁명 헌법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이지. 비록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게셴크 데모크라티, 선물 민주주의였지만은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아래에서 1948년 7월 17일에 만든 그 헌법은, 제헌헌법은 이것은 하나의 혁명 헌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조선시대 때는 뭡니까? 분권, 즉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제 국민이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헌법 제1조 1항에 이제 우리는 황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군주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19는 정치적으로는 혁명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입장이 있지만은 이것은 혁명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의거, 저항권 행사 이렇게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5페이지 정의로운 사회국가를 실현하고, 그렇죠?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균등한 형상을 기하고, 이것은 무엇을 실현한다는 것이지? 사회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이 사회국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국가는 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양반 아들, 쌍놈 아들 구별해가지고 너희들은 쌍놈이니까 공무원 시험 못 보게? 그렇지 않지? 요새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바로 양반, 쌍놈을 구분해가지고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양반의 자제들만 봤지만은 오늘날에는 이러한 뭡니까? 신분을 타파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강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형상을 기한다. 바로 국민 뭡니까? 생활에서 자유민주적, 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를 채택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인 경제 질서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민족주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구한 역사와 전통, 정의 인도와 동포에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며 이것은 민족주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헌법 전문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의 헌법 국가 사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실제 외국 헌법의 전문을 보더라도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드뭅니다. 만약에 민족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독일 나치 정권과 같은 그러한 정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다가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것은 하나의 나цион알리즘을 이거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 야, 우리 한민족이 참 잘났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은 배달민족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지. 대자라 붙이는 것도 결국 이러한 민족주의 사상을 강조하면은 하나 국가가 전체주의 사상에 빠질 염려가 있어. 오늘나라 같은 우리나라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잘 사니까 그래도 못 사는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그러지?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고,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하여튼 와서 살아. 좀 잘 사니까. 바로 이것은 이러한 그 사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난히 말이지,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한민족, 대한민국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화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새는 이제 우리 행정학과 교수님들도 자제분들이 다 외국인들하고 결혼했어.
옛날 맨 처음 정년퇴직하신 정성택 교수님 그 아들, 그 며느리는 일본 여자야. 이정수 교수 아들 중국 여자야. 이정수 교수 알아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중국 여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주택 교수님 딸만 있는데 딸은 시집 안 가버렸어요, 그냥. 40살에 다 돼가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딴 데 가서. 그 다음에 김배기 교수님 아들은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이제 한국 여자친구가 있긴 있지. 그런데 그거 모르지. 독일 여자하고 결혼할지도. 그럼 뭐 상관없는 거지. 요새 같은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뭐 헌법 천문에 뭐 우리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이것을 규정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를 핍박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은 열등민족이다. 따라서 다른 민족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된다.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적이 있어, 우리나라가? 전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로서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러한 민족주의를,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두고 있는 것이지, 과거 일본이라든지 독일처럼 그 나라의 우월성,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래.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일본 사람들은 남을 잘 모방하는 민족.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멍청한 민족. 게르만 민족은 뭡니까? 창조적인 민족.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히틀러야. 커다란 키에 떡 벌어진 어깨, 노란 머리에 파란 눈, 오똑한 코. 여러분들 코 수술하고 할 때 다 콧대 높이지? 콧대를 높여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그 동양 여자들은 콧대가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 이속에. 그러니까 얼굴이 딱 윤곽이 튀어나와 보이지가 않지. 코를 이렇게 탁 높여서 탁 세우면은 얼굴이 좋아 보이고 윤곽이 뚫려서 딱 멋있게 보이죠. 참 이쁘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코 수술 다 해야 돼. 알아? 우리 한국 남자들은 뭐 못생겨도 상관없나?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되긴 하겠지만은 또 남자들도 요새는 외모가 좋은 게 좋아. 그래 수술해. 수술 탁. 교수님도 여기 눈썹 그거 했는데 싼 걸 해서 그런지 지워져 버렸어. 비싼 거 해. 이거 뷰티 에스테틱이라고 해. 에스테틱이 뭔지 알아? 눈썹 그리는 거. 참. 교수님도 이번에 방학 때 가서 눈썹 하나 그리고 올게, 이쁘게. 그거 다 하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교수님이 눈썹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10만 원 주고 했거든. 역시 서울에서 해야지 말이지. 부산이 좀 그런 모양이야. 서울 기술이 역시 좋은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그냥 장소 하나 가르쳐 줄까? 저 압구정동 그 현대백화점 있지? 그쪽 일대는 쫙 성형외과들이야. 거기 딱 가가지고 눈썹 해. 눈썹 따고 방학 때야지 코단봉 딱 해버리고 쌍꺼풀 수술 딱 해버리고 그럼 멋있어 버리는 것이지. 네. 내가 내 여자 조카가 시집을 안 가고 있어. 너는 왜 쌍꺼풀 수술 안 하냐? 해라.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 코 수술까지 하라고 그랬더니 코 수술은 무서워서 못 하겠대. 해. 이게 올라와야 얼굴이 좁아져. 알아? 코가 딱 세워져야 돼. 콧날이. 서양 여자들은 다 여기가 딱 나와 있지? 이렇게. 우리 동양 여자들은 여기가 쑥 들어가 있단 말이야. 쑥 들어가니까 얼굴이 넓적해 보이지. 찐빵같이 보이지. 딱 세워야, 코를 세워야 이게 얼굴이 세련돼 보이고. 예. 자, 이러한 민족주의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766페이지를 보시면은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나라는. 즉, 민족의 단결이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이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정의 인도와 동포애. 우리는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 본문에는 자,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는 뭐가 되어 있지? 국민주권의 원리,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75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사실 독일에서 프라이하이틀리셔 데모크라티셔 그런트 오드농 이 독일 연방헌법에 나오는 이 용어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유민주주의다. 즉 자유민주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776페이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1952년 10월 23일 사회주의 국가당에 대한 위헌 판결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이다. 즉 헌법 제21조 2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하면 어떠한 폭력지배나 자유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자치에 근거한 법치국가적 지배질서와 자유와 평등이 확보되는 질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일체의 폭력적 자유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지배질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777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법에 규정된 인권을 존중하라. 즉 독일 연방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권력 분립의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한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가기관에 의한 정치적 의사를 집행하는 것, 즉 의회 제도를 확립한다. 그 다음에 국민주권이 규칙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선거제도가 확립돼야 되겠다. 또 정부의 국민 대표기관, 즉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회 제도를 확립한다. 즉 정부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또 모든 국가기관의 최소한의 간접적인 민주적 정통성 또는 민주적 정당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들 수가 있지. 자, 우리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서야만이 뭡니까? 임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 정통성. 만약에 우리가 국무총리를 선출했다면은 직접적으로 선출했다면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것이겠지만은 우리 직접적인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의 즉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와 야당 설립의 자유보장, 즉 다수결의 원리와 오포지지온, 야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즉 복수정당제도가 보장돼야 된다. 또 모든 정치적 정당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해야 되고 행정의 적법성, 즉 법치 행정의 원리와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의 원칙, 포랑데스 게제체스, 법률 우위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행정에 대한 법률 우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즉 뭡니까? 법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체제가 이것이 갖춰졌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헌법국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 인권을 존중받고 있죠.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부터 36조 사이에 기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국회에서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회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또 의회 제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4월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또 다수결의 원리,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해서 그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고, 행정과 법률 적합성 원칙, 법치 행정 원리, 그 다음에 법률 유보, 그 다음에 법률의 우위, 이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헌법국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778페이지 한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1990년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그 결정 내용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77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방법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이 요구되고, 780페이지를 보시면은 권력분립의 원칙, 그 다음에 4.1 사회에 보시면은 의회제도가 확립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도가 확립될 것, 그 다음에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선거제도가 확립돼야, 선거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의 소수는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고, 또 오늘의 다수는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 전제를 삼고 있지. 그래서 현재 4월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보니까 다수였던 새누리가 소수가 돼버렸지. 그 다음에 소수였던 그 민주당이 다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정기적인 선거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제도에 있어서 주기적인 선거제도가 갖춰야 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질서에서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바로 이것도 역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적 경제기본질서의 내용에 포함되고, 78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이것도 우리는 보충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고정적인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 위에 소득의 적정한 재분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방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이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동시에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이것을 보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의 토대하에 사회적 또는 사회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한 회사에서 독과점을 하게 되면 독과점을 방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고, 그러고 있죠. 또 일정한 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카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잘 팔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의 독과점 또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가격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한 예가 되는 것이다. 또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당합해서 어떠한 가격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우리는 방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78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국가 원리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더라. 또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화헌법,
문화헌법도 소위 말하는 쿨투어페파송스레시트 그래가지고 바로 문화헌법 국가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본 제도는 이 787페이지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 제도는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 보장이다 또는 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자 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제도적 보장 혹은 제도 보장으로 분류된 개념이다. 제도적 보장 혹은 제도 보장이라 하면 사유재산제,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그 다음에 교육제도, 대학자치제, 군사제도, 가족제도 등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당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당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제도적 보장은 788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보장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대 보장의 원칙이 아니고 최소 보장의 원칙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자유롭게 변경되거나 형성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최소 보장의 원칙으로서의 제도 보장의 원칙은 소위 말하는 이 제도 보장은 전 국가적이거나 또 천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최대 보장의 원칙이 아닌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만은 제도 보장에 있어서는 최대 보장의 원칙이 아닌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행법상 790페이지를 보시면 현행법상 제도 보장은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해주고 있지. 그 다음에 복수정당 제도를 보장해주고 있고 또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보장해주고 있고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그 다음에 민주적 교육제도와 대학자치제, 민주적 군사제도, 그 다음에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그 다음에 언론출판제도 바로 이러한 것 등은 뭡니까? 제도 보장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제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에 해당되는 것들을 헌법적 측면에서 보장함으로써 그 제도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무원의 개념이 공무원 제도가 설명이 되는데 공무원은 791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792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이 있고 또 공무원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791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헌법은 여러 곳에서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은 그 용어가 항상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일 영역의 중점에 따라서 넓고 좁음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은 793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일반직 공무원, 뭡니까?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으로 쭉 세분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범위는 즉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군공무원, 군무원. 여기서 말하는 군무원은 옛날에는 군속이라고도 불렀어. 군속. 그런데 군공무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공무원을 위탁받아서 이에 종사하는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은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을 우리는 공무수탁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정 우체국장 또는 기업자,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즉 기업자는 공무수탁 사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주체에 해당된다. 또 학설상 원천 과세 징수 대행자 이러한 것 등이 공무원에 해당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 독일의 경우는 독일은 이제 아파트가 거의 없고 일반 빌라식으로 된 5층, 6층 이런 가정집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그런 집들은 이제 굴뚝이 다 있어, 집들에. 그럼 굴뚝 청소부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일반 상인이 굴뚝 청소부 노릇을 할 수가 있어? 없지. 그런데 그 굴뚝 청소부를 쇼른슈타인 페거 이렇게 부르는데, 굴뚝 청소부들도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별정 우체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우체국은 방방곡곡에 두어야 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 지정상 모든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지역에까지 우체국을 두고 공무원을 파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별정 우체국장의 칭호를 주면서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정 우체국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할아버지,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은 군이면은 군, 구청이면은 구청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으로서 그 교통 할아버지들도 공무 수탁 사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4페이지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로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정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96페이지 직업공무원제 베르프스베암텐툼,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둔 헌법은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세계 최초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두었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엽관 제도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민주주의고 법치국가적인 공직 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것이 비록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 이것을 우리는 직업공무원 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98페이지를 보시면은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고, 따라서 공무원은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있냐면은 799페이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신분 보장을 철저하게 해주는 대신에 왜 이러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냐면은 정권이 바뀌게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곤란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지더라도 그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엽관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공무원은 신분 보장을,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804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어제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 나왔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그 사관생도들, 그 여사관생도들 중에서 흑인들이 있지, 흑인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오른쪽 손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었단 말이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한 몇십 명 되는 그 흑인 사관생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른손에 주먹을 쥐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미국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위로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흑인 차별을 반대한다는 거야. 흑인 차별을 반대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군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되는데 기념 촬영을 하면서 자, 이 표시를 하면서 몇십 명에서 이 표시를 하면서 찍었다. 이것은 정치행위란 말이지, 정치행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무원은, 군인도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이 제한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805페이지를 보시면은 805페이지에 근로 3권을 제한을 합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것은 또 인정하더라도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왜 그러면은 806페이지를 보시면은 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제한을 받느냐? 공무원의 지위는 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만은 일반 근로자는 개인적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공직의 효과적 수행으로서의 보수를 받는데 일반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공무원은 단체 협약의 대상이 안 되지만은 일반 근로자는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공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는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무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뭡니까? 이러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차이가 있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뭡니까?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 3과는 제한을 받고 있더라. 특히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하더라도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가 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 신분 보장을 해주는데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무원의 권리 의무로서는 신분상의 권리로서 808페이지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 보장권, 직위 보유권, 직명 사용권, 그 다음에 809페이지 제복 착용권, 그 다음에 809페이지 행정 쟁송권. 거기에 밑줄 쳐도 신분 보장권, 직위 보유권, 직무 수행권. 808페이지 안 보여? 그 다음에 제복 착용권, 행정쟁송권, 또 소청 및 행정소송. 그렇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 재산상의 권리로서는 809페이지 보수 청구권, 연금수급 청구권, 그렇죠. 연금수급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의무로서는 영리행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행위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칫 실수해가지고 공무원인 사람이 자판기 영업을 할 수가 있을까? 길거리에 자판기 세워두고 거기에 대해서 물건 팔고 돈 버는 거 있지?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지. 만약에 그거 하다가 들키게 되면은 징계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서 음식점을 경영한다든지 이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판기 운영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813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당제도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에서
수용하기에는 많은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됐었죠. 특히 오늘날의 국가는 814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당 국가로서의 구조로 변형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는 정당이, 그렇죠?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바로 이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바로 이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국가를 또 정당 국가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15페이지 정당제도가 헌법에 수용되게 된 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특히 제2차 대전,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렇죠? 민주주의적 또는 헌법의 적용에는 관용을 베풀지 말자라고 하는 방어적 투쟁적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했었고 이와 함께 독일 기본법 21조 2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규정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 23일에 SRP, 그렇죠? 신나치당인 사회주의국가당을 또 1956년 8월 17일엔 독일 공산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시킨 바가 있다. 독일 공산당의 해산은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공산주의자는 현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 아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독일 공산당을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해버리면서 이 독일 공산당이 현재 어떠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이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해산시켜버렸단 말이지. 왜? 공산당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염려가 대단히 큰 정당이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독일 공산당은 날벼락 뒤집어 써버린 경우지. 말하자면 야 우리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적이 있어?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자 공산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해산시켜버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관상을 보니까 말이지. 관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앞으로 도둑놈이 될 그게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위에서 잡아서 감옥에 가둬두면은 그건 어때? 그것은 경찰관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저 사람 관상이 안 죽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은 앞으로 도둑놈이 될 것 같아. 살인범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내가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되겠어. 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공산당이니까 너는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해산시켜버린 거야. 왜 해산시켰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그 독일 공산당이 해산된 것이 1956년으로 돼 있지. 56년으로 독일 공산당이 해산됐는데 언제 위헌정당 해산이 제소됐냐면은 51년도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청구된 거야. 그러니까 51년 6월 25일 날 한국에서 6.25 전쟁이 딱 나는 거 보고 독일에서는 이 공산당은 위험하다. 그래서 곧바로 51년도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버린 것이지. 그런데 독일 그 연방헌법재판소 판사들도 볼 때 우리 독일 공산당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실. 그것도 공산당은 유럽에서 다 하나씩 다 있어 폼으로. 일본에도 가면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산당 없지. 큰일 나지 공산당 있으면은. 그런데 외국에서는 다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하나씩 있어. 그런데 이 공산당을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아무 죄 없는 사람 해산시키기가 곤란했겠지. 그래서 시간을 끌었어. 몇 년이나 끌었어? 5년이나 끌은 거야, 5년. 왜 51년도에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56년도에 이것이 해산 결정이 날까? 그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SRP 있지, 사회주의 국가당. 이것은 독일 나치 정신을 그대로 승계받은 정당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한 1년도 안 돼서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해산시켜버렸고, 공산당은 5년 후에 해산시킨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따름이야. 그러니까 독일 공산당은 지금 내가 독일 공산당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기는 있을 거야, 어디에. 그런데 있지는 않아. 있는지는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은 이제 통일되기 전까지는 잘 아는데 통일되고 나서는 공산당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공산당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면은 어떻게 돼?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은 뭐야? 예를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의회제도를 존중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존중하고 선거제도를 존중하고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들 이것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러한 점에서 독일 공산당이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법적 성격은 여러분들이 819페이지를 보시면 법인격이 없는 하나의 사법상의 사단이다. 이러한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정당은 그 818페이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political balance. 이게 굉장히 중요해. 정당은 무엇을 갖출 수 있어야 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이룩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또 반영시키는 이러한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정치적 의사 형성, politische Willensbildung, politische Willensbildung. 왜 갑자기 말 안 해버린대? 침묵은 금이야? 자, 정치적 의사 형성. 독일어로 politische Willensbildung. 그렇지.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갖출 수 있는 조직, 이런 활동,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는 과거에는 이것이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본 학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820페이지 문홍주 교수, 그렇죠? 문홍주 교수님은 이제 김백유 교수님은 은사님이시야, 이분은. 문홍주 교수님은 정당은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즉, 헌법에 부여한 일정한 일을 담당해야 할 헌법상의 기관이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비판이 따르고 있죠. 헌법상의 국가기관은 그 설립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정당은 그 설립이 자유이지 복수정당제도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지. 또 그 다음에 헌법기관은 공무원들로 구성되는데 정당의 구성원은 공무원이야 사인이야? 사인이지. 사인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정당은 헌법기관과 같은 조직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즉 정당은 자발적 조직이지 그래서 정당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그려서 찾아보면은, 자, 공무원은 헌법기관이지 사인은 뭡니까? 그 정당은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단 말이죠. 헌법기관은 그 설립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있어.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씨가 말이지, 안철수가 그 민주당에 있다가 빠져나왔지. 빠져나와서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어버렸잖아.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이지. 바로 이렇게 얼마든지 설립 자유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헌법기관은 국가 조직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정당은 사인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면 된다. 또 헌법기관에서 행사하는 권한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은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 이것을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821페이지 헌법기관과 정당의 차이, 그 다음에 822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국가기관과 뭡니까? 정당의 차이, 공무원, 설립제한, 국가조직원칙 준수하고 공권력을 행사한다. 정당한 사인이고 설립자이고 사인들의 자발적 조직이고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뿐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설도, 즉 헌법기관설도 타당하지 않고 국가기관설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타당하냐? 결국 제도적 보장설. 우리가 지금 제도 보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그 다음에 정당제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 제도적 보장, 즉 헌법상 제도 보장이다. 이것이 특히 이런 김철수 교수의 견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개체 또는 중개적 매개처설,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즉 중개적 권력체인 정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개적 권력설은 정당을 국가의사와 국민의사를 연결시키는 중개적 권력체로 보는 입장이다. 다수설, 중개적 권력체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다수설의 입장이다. 저자 포함.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각주 7번. 저자 포함. 저 사람 포함한 거야? 7번. 저자 포함. 저자가 누구지? 김철수 교수? 아니면 누구야? 저 사람이 아니고 김백유 스스도 저자 밑에 밑줄 치고 김백유 교수님도 이 뭡니까? 하나의 매개체, 중개체, 즉 국가와 국민 간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이죠. 중개적 권력설 또는 중개적 매개처설이 타당하다. 또 우리 824페이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역시 중개적 권력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그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정당의 법적 성격은 하나의 827페이지 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일종이다. 정당이란 뭐냐? 정당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일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828페이지를 보시면 정당은 하나의 일종의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정당이나 지구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 헌법과 정당 제도는 여러분들이 830페이지 보시면 정당 제도의 정당 조항의 변천, 그 다음에 현행 헌법상 정당 조항, 이것이 그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결사위 헌법 제8조는 831페이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관해서 규정한 헌법 제8조의 조항은 일반 결사에 관해서 규정한 헌법 21조에 대한 특별법적인 조항이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관해서는 21조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8조가 먼저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8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은 헌법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833페이지를 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의 자유에 관한 일련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833페이지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해 준단 말이죠.
이 복수 정당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83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당의 헌법적 기능으로서는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정당은 가지고 있다. 즉 정치적 의사 형성은 뭐지? Political Willensbildung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당의 권력 특권과 의무 이것은 정당의 특권으로서는 설립, 활동, 존립상의 특권, 정치적 특권, 그 다음에 재정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정당은 예를 들면은 정당 운영 자금이라든지 선거 자금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정당의 의무는 839페이지 국가를 긍정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당의 의무로서는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840페이지 보는 바와 같이 정당 내 민주화, 즉 정당 내부 조직, 정당 활동의 민주화 의무를 지니고 있고 또 842페이지 재원을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정당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정당도 하나의 단체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했다고 할 때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돈을 줘? 주는 건 아니지. 그런데 정당은 자발적인 하나의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국가에서 수십억씩 준다는 것은 수백억씩 수십억씩 준다는 것은 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당에 대해서 그런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한때 독일에서는 정당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결정이 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 제8조 3항에서는 정당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운영자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맨 뒤에 보면은 자, 헌법 제8조를 봐볼까? 헌법 제8조 2380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 제도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게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 정당에 대해서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돈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3페이지 정당 해산과 등록 취소. 특히 정당 해산은 강제 해산이 문제가 되는데 강제 해산은 위헌정당 강제 해산 제도는 헌법 제8조 4항에 규정이 되는데 바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당 강제 해산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정당의 자유에 대한 한계 규정이고 바로 이러한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헌법 수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제 해산의 역사적 배경으로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는 독일의 본기본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 시대의 정당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나치 독재 정당의 취현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나치스에 의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파괴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서
헌법 적대적인 정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서 정당 해산 제한이 채택되게 된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히틀러의 독재와 나치 일당 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독일에서의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을 필연적으로 해산하고자 하는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부터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845페이지 한스 켈젠적인 가치 상대주의, 즉 상대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요. 또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관용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민주주의적 내지는 헌법의 적에 대해서 Verfassungsfeind, 헌법의 적에 대해서는 이를 관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그 정당은 해산시켜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말고사에 위헌정당 강제 해산제도 이것을 시험에 내도록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위헌정당 강제 해산제도는 여러분들이 자 843페이지 정당의 강제 해산 그 이하가 되겠지. 그 이하에서부터 852페이지 854페이지까지가 바로 이러한 정당의 강제 해산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7페이지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주는 것 이것이 그 위헌인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 (1966년 7월 1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두고 있는 것, 즉 독일 기본법, 독일 연방헌법에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1966년에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 보조를 헌법상 평등권 등을 근거로 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정당에 대해서 그 운영자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은 정치적인 보조금 이것을 주는 것은 합헌이다. 그러니까 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뭡니까? 그 운영자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경비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이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은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858페이지 사법상의 결사에 불과한 정당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문제점. 정당에 대한 경상비 국고보조금을 지급 당시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할 경우 정당의 세력 판도의 고정화를 처리할 위험성. 정당에 대해서 경상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경우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염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8조 3항에 정당 운영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위헌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받고 있다. 만약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등에만 규정하는 경우 독일처럼 위헌 논쟁을 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독일에서는 선거할 때 선거보조금을 받는 것 외에는 평상시 정당 운영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국민이 내 세금으로 그걸 한대? 그게 독일 뭡니까? 독일에서의 1900
1966년 7월 19일의 판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당 국가보조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861페이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정당 국가보조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국가보조금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국가보조금 자체가 정당의 일종의 마약에 대해서 정당이 자기 스스로의 재정 확충을 노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국가보조금 수급이라는 처방을 시도하게 되고 정당 내부의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당내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를 국가가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또 정당과 공권력과의 밀착을 초래해서 정당이 본래 사적 단체라는 본질을 망각해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려는 정당의 매개적 기능이 마비 훼손될 수 있으며 정당 국가보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정당의 부분적 국유화 또 국가와 정당의 동일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을